강산마을 노인정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평상과 장기판이 놓인 마루, 그리고 매일 모여드는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이곳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노인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8명의 할아버지들이 노인정 지하 창고에 모인다는 것이다. 2024년 5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28살 청년 박민우는 할아버지 박철수를 찾아 노인정을 방문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민우는 용돈을 받으러 왔다가 묘한 장면을 목격했다.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서둘러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우가 물었지만 박철수는 손을 휘저으며 급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바쁘다. 용돈은 탁자 위에 놔뒀으니 가져가거라. 그 말과 함께 철수는 지하 계단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는 듯한,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민우는 탁자 위 5만 원권 한 장을 집어들고 노인정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하 창고에서는 8명의 할아버지가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최고령 김동진을 중심으로 박철수, 이학선, 정만식, 오영철, 서기범, 한태수, 윤병우가 자리했다. 그들 앞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은행 통장, 그리고 현금이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다. 김동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자, 이번 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모금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만식이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매주 각자가 낸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다양했다. 모두 할아버지들이 손자녀에게 줄 용돈, 손주 생일 선물비, 개인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이번 주 총액은 28만 원입니다. 정만식의 보고에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동네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몰래 돕고 있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 학원비가 부족한 학생, 교복이 낡은 청소년들에게 익명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이 비밀 모임의 목적이었다. 김동진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번 주 지원 대상은 2명입니다. 첫째, 장미중학교 2학년 여학생. 편부 가정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급식비와 교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서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달치 급식비가 5만 원, 교재비가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8만 원 지원합시다. 그 아이가 밥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줍시다. 두 번째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다.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로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겨울 교복이 너무 작아 여름 교복을 계속 입고 다닌다는 정보였다. 오영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겨울 교복 한 벌 사주십시다. 교복이 20만 원은 할 텐데. 윤병우의 걱정에 김동진이 통장을 들어 보였다. 저번 달 2월금이 40만 원 있습니다. 이번 달 모금액까지 합치면 68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들은 만장일치로 두 학생 모두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수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마움을 느끼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학선이 제안했다. 중학생 쪽은 학교 행정실에 익명 기부로 전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등학생 쪽은 교복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서 그 학생이 오면 이미 결제된 것처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20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수백 명의 청소년을 도왔다. 누구 하나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왔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수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관리인이 지하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김동진이 빙그레 웃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옛날 이야기하러 모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청춘 시절, 가난했던 시절, 도움받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아이들을 도울 용기를 얻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웃이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굶는 집이 있으면 쌀독을 열어줬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김동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이웃의 온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다. 비록 젊은이들에게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을지라도,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가고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지하 창고를 빠져나왔다. 박철수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자 민우가 노인정 담장 밖에서 이쪽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철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민우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직 안 갔나? 빨리 가거라. 할아버지 바쁘다. 민우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하에서 뭔가를 한다. 다른 할아버지들과 비밀스럽게 모인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민우는 그날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의 할아버지 최기범도 그 비밀 모임의 일원인 서기범이었다. 야, 너희 할아버지 매주 수요일에 뭐 하시는지 아니? 준혁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수요일마다 용돈을 안 주시더라. 바쁘다고만 하시고. 두 청년은 의기투합했다. 다음 주 수요일 노인정에 몰래 가서 할아버지들이 대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혹시 누가 할아버지들을 속이는 건 아닐까?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수요일이 지나갔다. 노인정 지하 창고에서는 8 할아버지의 비밀 회의가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 비밀을 캐려는 젊은이들의 계획도 천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변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이 흐를지. 강산마을의 따뜻한 5월 햇살 아래 노인정의 비밀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밝았다. 박민우와 최준혁은 오후 1시부터 노인정 근처 슈퍼마켓 골목에 숨어서 대기했다. 두 청년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진지한 표정으로 노인정 입구를 주시했다. 시계 바늘이 2시에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봐봐. 저기 우리 할아버지 오신다. 준혁이 속삭였다. 서기범이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한태수, 윤병우, 오영철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평소의 느긋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민우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2시네. 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볼까? 준혁의 제안에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들어가면 할아버지들이 눈치챌 거야. 두 청년은 노인정 뒤편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지하 창고 쪽에 작은 환기창이 있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환기창에 귀를 갖다 댔다. 희미하게 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 모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부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 돈으로. 단편적인 단어들만 들렸지만 민우와 준혁의 얼굴에는 점점 긴장감이 서렸다. 모금, 장부, 돈. 이 단어들이 조합되자 두 청년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상상이 피어올랐다. 설마 할아버지들이 돈 거래를 하시는 건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들이 불법적인 일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여서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두 청년은 1시간 넘게 환기창 앞에서 대기했다. 그 사이 몇 가지 단어를 더 포착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전달. 이 단어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학생들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체 무엇일까? 오후 3시 반. 지하 창고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박철수가 김동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에도 잘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흩어졌다. 마치 그저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우와 준혁은 서둘러 슈퍼마켓 골목으로 돌아와 숨었다. 박철수가 노인정을 나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건 확실해.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 준혁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그 성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박철수와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현재 민우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식탁에서 민우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요즘 수요일마다 바쁘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가 밥을 씹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다. 친구들이랑 옛날 이야기 좀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지하 창고에서 하세요? 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민우의 질문에 철수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하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위에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워서.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할아버지는 시끄러운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 사람들 북적대는 노인정 마루에서 장기 두는 것을 즐겨 했으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조용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다음 날, 민우는 준혁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았다. 8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을 최대한 모은 것이다. 결국 5명이 모였다. 박민우, 최준혁, 그리고 이학선의 손녀 이수진, 정만식의 손자 정우성, 오영철의 손녀 오지혜였다. 카페에 모인 5명은 각자가 목격한 할아버지들의 수상한 행동을 나눴다. 이수진이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매주 수요일만 되면 갑자기 바빠지세요. 그리고 돈을 조금씩 인출하시더라고요. 정우성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통장에서 2만 원씩 자주 빼세요. 용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시면서. 오지혜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저는 이런 메모를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할아버지 오영철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찍혀 있었다. 수요일 2시. 이번 주 3만 원. 장부 확인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5 청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거 뭔가 조직적인 것 같은데요.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8분이 똑같이 매주 수요일 2시에 모이고 돈을 걷고 장부에 기록한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나쁜 일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평생 바르게 사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누가 할아버지들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 우성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혹시 할아버지들이 그런 일에 말려든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할아버지들끼리 뭔가 위험한 투자나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수요일에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엔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민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라면 빨리 막아야 했다.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민우는 노인정 앞을 지나쳤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마루에서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평상에서는 화투를 치는 모습.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장처럼 보였다. 저 평화로운 일상 뒤에 매주 수요일 지하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모임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주 수요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진실과 실제 진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분노가 아니라 감동이었고, 의심이 아니라 존경이었으며, 오해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강산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노인정 지하 창고 한편에는 여전히 투명한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들의 용돈과 희생이 동전과 지폐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3번째 수요일이 찾아왔다. 박민우를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은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노인정 지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후문의 위치를 파악했고, 할아버지들이 회의를 시작하면 몰래 문을 열고 현장을 목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오후 1시 50분, 5 청년은 노인정 뒤편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보는 게. 지금까지 물어봤지만 대답 안 하셨잖아. 뭔가 숨기시는 게 확실해. 최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성도 거들었다. 맞아요.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우리가 막아야죠. 할아버지들이 사기당하시는 걸 그냥 볼 순 없어요. 오후 2시 정각, 8 할아버지가 모두 노인정에 도착했다. 평상에서 차를 마시던 다른 어르신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하 계단으로 향했다. 김동진이 선두에 서고 나머지 7명이 뒤를 따랐다. 마치 오랜 시간 반복해온 익숙한 동선처럼 부드럽고 조용했다. 지하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5 청년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후문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우가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고 문이 삐걱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지하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할아버지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청년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 주는 총 32만 원이 모였습니다. 정만식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눈을 크게 떴다. 32만 원. 일주일에 그 정도 금액을 모은다는 것은 각자 최소 4만 원씩은 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할아버지들의 용돈 수준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이번 지원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미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모자 가정이며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오영철이 말했다. 불쌍한 것들. 공부는 해야 할 텐데 돈 걱정을 하다니. 이번엔 얼마나 지원할까요? 한태수의 질문에 김동진이 대답했다. 한 달치 급식비와 학원비를 합쳐서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줍시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급식비, 학원비, 지원.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혁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들이 학생들한테 돈을 주신다는 건가? 왜? 무슨 이유로? 수진의 의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창구 안에서 서기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 달은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지난달에 고등학생 교복비로 20만 원을 쓰는 바람에 제가 5만 원 더 내겠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할아버지가 5만 원을 더 낸다고? 할아버지의 한 달 용돈이 겨우 10만 원 정도인데 그 절반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아버지들이 서로 더 내겠다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광경을 상상하자 청년들은 혼란스러웠다. 왜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까지 학생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걸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잠깐만요. 혹시 우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들이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주시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이자를 받으려고. 그 말에 청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설마 할아버지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왜 비밀스럽게 모여서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가? 왜 장부에 기록하는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가? 민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손으로 신호를 보내 청년들을 이끌고 조용히 후문으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설마 정말 그럴 리 없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청년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리 없어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장부에 기록하고. 준혁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은 할아버지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들은 내용이 너무 명확했다. 돈을 모으고 학생을 선정하고 금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인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들이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왜 주는지, 그걸 알아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청년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까지 각자 할아버지를 미행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박철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계속 할아버지를 관찰했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할아버지. 응?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철수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손자를 쳐다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할아버지가 요즘 뭔가 걱정 있으신 것 같아서요. 철수가 빙그레 웃었다. 늙은이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다. 너나 취업 잘 준비해라. 민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음 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 밤이 깊어갔다. 노인정 지하 창고에는 여전히 투명 저금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빼곡하게 적힌 장부가 있었다. 장부에는 20년간 도움받은 학생들의 이니셜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K, M, 급식비 5만 원, L, S, 교복비 20만 원, P, J, 학원비 15만 원. 숫자 하나하나에는 할아버지들의 희생이 담겨 있었다. 손주에게 줄 용돈을 아껴서, 자신의 간식을 줄여서, 병원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희생의 의미를, 그 사랑의 깊이를. 청년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강산마을의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진실과 오해 사이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들의 비밀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네 번째 수요일, 청년들의 미행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민우는 할아버지 박철수를, 최준혁은 서기범을, 이수진은 이학선을 각각 따라다니기로 했다. 정우성과 오지혜는 노인정에 남아서 나머지 할아버지들의 동향을 살피기로 했다. 오후 3시 30분, 회의를 마친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을 빠져나왔다. 박철수는 평소와 달리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다. 민우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민우도 같은 버스에 탔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민우를 알아보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린 철수는 장미중학교 앞으로 걸어갔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주 회의에서 들었던 장미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할아버지가 그 학생을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철수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학교 맞은편 문구점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다. 잠시 후 철수가 문구점에서 나왔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학교 행정실로 향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행정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그도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행정실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3학년 5반 김태양 학생 급식비와 학원비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네. 누가 보내신 건가요? 그냥 이웃입니다. 학생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절대 누가 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장학금이라고 하세요. 행정실 직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작년에도 여러 번 오셨던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부담 갖지 않게 해주세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아버지가 학생의 급식비와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것도 익명으로.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철수가 행정실에서 나왔다. 민우는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할아버지가 학생을 돕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숨기는 걸까? 왜 손자인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까? 한편 최준혁은 서기범을 따라 시내 교복 가게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가게 주인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돈 봉투를 건넸다. 준혁이 나중에 가게에 들어가 넌지시 물어보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겨울 교복 값을 할아버지가
미리 결제했다는 것이었다. 그 학생이 오면 이미 결제된 거라고 하세요. 누가 내줬는지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가게 주인의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학생의 교복값을 내주다니. 그것도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수진이 따라간 이학서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 그리고 슈퍼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단골 손님 중에 김씨 성을 가진 할머니 있지요? 손자 키우는 분. 그분이 쌀이나 라면 사러 오시면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학선이 건넨 것은 5만 원권 2장이었다. 슈퍼 주인이 난색을 표하자 학선이 다시 말했다. 본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할인 행사라고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네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본인이 모르게. 저녁 무렵 5 청년이 다시 카페에 모였다. 각자가 목격한 것을 공유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중학생 급식비를 내주셨어요. 익명으로. 우리 할아버지는 고등학생 교복을 사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운 할머니네 생활비를 도와주셨어요.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할아버지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돕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주 수요일 모임은 도박이나 사채가 아니라 선행을 위한 회의였던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성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젠장. 우리가 할아버지들을 의심했어요. 사기꾼이나 사채업자로 생각했다고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할아버지들은 이런 좋은 일을 숨기는 걸까? 왜 자랑하지 않고, 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까? 할아버지들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수진의 제안에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숨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청년들은 한 가지 더 조사하기로 했다. 할아버지들이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노인정 관리인이나 오래된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우는 노인정 관리인 송여사를 찾아갔다. 송여사는 15년째 노인정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우리 할아버지들이 매주 수요일에 지하에서 모이시는 거 아세요? 송여사가 빙그레 웃었다. 알지. 벌써 15년도 넘었으니까.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송여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좋은 일 하시는 건 알아. 예전에 한번 우연히 봤거든. 할아버지들이 봉투에 돈 담아서 학교에 가시는 걸 왜 숨기시는 걸까요? 송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분들은 말이야. 자랑하려고 선행하시는 게 아니거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야. 본인들이 젊었을 때 가난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민우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들이 숨기는 이유는 자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이다. 근데 말이야. 송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할아버지들 건강이 안 좋으셔. 특히 김동진 어르신.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는데 병원도 잘 안 가시더라고. 약값 아끼려고. 왜요? 그 돈으로 아이들 도우려고 하시나 봐. 나도 병원 좀 다니시라고 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만 하시더라.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철수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우가 다가가 앉았다. 할아버지. 왜? 제가
할아버지 따라다녔어요. 수요일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췄다. 뭘 봤니? 학교 가시는 거 봤어요. 학생 급식비 내주시는 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화났니?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철수가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손자를 바라봤다. 말하면 내가 말리잖니. 할아버지 돈 아껴서 병원이나 다니라고 할 거 아니냐. 당연하죠.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한데.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민우야. 할아버지는 이제 80이다. 남은 날이 얼마 없어. 근데 그 남은 날 동안 나 하나. 편하게 사는 것보다 어려운 아이들 몇 명이라도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더라.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세대는 말이야. 이웃한테 많이 도움받으면서 컸단다. 굶을 때 밥 얻어먹고 학교 못 다닐 때 도움받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받은 만큼 돌려주면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사채업자나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철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부탁했다. 근데 민우야, 이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특히 우리가 돕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 그 아이들이 부담 가질까봐 걱정이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할아버지들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은 숨기려고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다른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할아버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 대신 존경이, 오해 대신 감동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오후, 5 청년이 다시 카페에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지난번의 의심과 긴장 대신 존경과 감동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박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 알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준혁이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어요. 저렇게 조용히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뇨약도 제대로 안 드시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울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우성이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들 혼자 하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오지혜가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도 도와드려야 해요. 할아버지들이 건강 해치면서까지 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제 생각엔 2가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할아버지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 둘째, 이 선행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준혁의 질문에 민우가 노트를 꺼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일단 우리도 모금에 참여합시다. 우리 세대도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들과 함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다른 청년들도 동의했다. 모두 아르바이트나 용돈에서 일정 금액을 모으기로 했다. 5명이 각각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내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모인다. 그런데 할아버지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안다는 걸 들키면. 지혜의 걱정에 우성이 대답했다. 익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들 방식대로. 우리도 모르는 척하고 할아버지들도 모르는 척하고. 하지만 서로 돕는 거예요. 민우가 손뼉을 쳤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모은 돈을 노인정 관리인 송 여사님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여사님이 할아버지들한테 익명의 기부자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지자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민우는 한 가지 더 제안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모두가 놀란 표情으로 민우를 쳐다봤다. 준혁이 반대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숨기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릴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들 개인 정보는 절대 안 밝혀요. 대신 이런 선행이 세상에 있다는 것,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민우가 설명을 이어갔다. SNS에 강산마을 익명의 천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올려요. 할아버지들이 누군지는 절대 안 밝히고 다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만 알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해보고 할아버지들이 정말 원치 않으시면 그때 내리면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엔 할아버지들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 토론 끝에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할아버지들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고 노인정 이름도 가명을 쓰기로 했다. 강산마을을 평화마을로, 할아버지들을 8천사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우는 정성껏 글을 썼다. 제목은 매주 수요일, 노인정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기적이었다. 글에는 할아버지들의 선행이 담겼지만 개인 정보는 일체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독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거나 지역 복지관에 연락해 보세요.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글을 SNS에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진짜 눈물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분이셨으면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민우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할아버지들이 이 글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일주일 후 수요일, 청년들은 송 여사를 통해 첫 번째 기부금을 전달했다. 50만 원. 5 청년이 각자 10만 원씩 모은 돈이었다. 송 여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다니. 여사님, 꼭 익명으로 해주세요. 할아버지들이 누가 낸 건지 모르게.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 정말 대견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들 하는데 너희들 보니까 희망이 보여. 그날 오후 할아버지들의 회의가 열렸다. 김동진이 송 여사에게서 받은 봉투를 펼쳐 보였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다. 박철수가 물었다.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관리인 말로는 젊은 사람들이 전해줬다고 하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갔답니다. 이학선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우리가 남 돕는데 우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한태수가 빙그레 웃었다. 좋은 일 하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할아버지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달에는 4명의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급식비, 학원비, 교복비, 그리고 교재비까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박철수를 민우가 우연히 마주쳤다. 철수가 손자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민우야, 이번 주에 신기한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누가 우리 모임에 돈을 기부했단다. 50만 원이나.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 민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좋은 일 하시니까 복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철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런가 보다. 할아버지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손자도 있고.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바로 그 기부자인데 할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이 더 기뻤다.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선회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SNS에 2번째 글을 올렸다. 제목은 8천사에게 날개를 달아준 젊은이들이었다.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산마을의 작은 선행은 이제 마을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청년들은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세대를 넘어선 사랑의 릴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민우의 SNS 글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고 전국 각지에서 동참하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부산의 한 대학생 모임은 자신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고 대전의 한 기업은 익명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연락해왔다. 하지만 민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SNS에 올린 글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혹시 할아버지들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선행을 하신대. 매주 지하에서 모여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신다던데 20년이나 됐대.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서 박철수는 주인 김 씨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 철수 어르신, 인터넷에 노인정 할아버지들 이야기 났더라고요. 혹시 어르신도 그 모임에? 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인터넷? SNS에 글이 올라왔대요. 평화마을 노인정 8할아버지가 20년간 어려운 학생들 도와줬다고. 완전 화제예요. 철수는 슈퍼를 나와 곧장 노인정으로 향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이미 모여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김동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기범이 물었다. 정만식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제 손자가 보여줬는데 SNS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나 장소는 가명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이야기가 맞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오영철이 한숨을 쉬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혹시 관리인 송 여사가? 한태수의 추측에 김동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송 여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박철수는 순간 손자 민우가 떠올랐다. 민우가 지난주에 자신을 따라다닌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들이 도운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알면 부담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어서 익명으로 한 건데. 이학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병호가 제안했다.
모임을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지만 김동진은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도와줘야 할 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할아버지들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회의 시간도 바꾸고 만나는 장소도 노인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민우를 불렀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너 인터넷에 뭔가 올렸니? 민우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다. 민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랬니? 할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니. 그게 저는 할아버지의 선행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달랐어. 철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민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좋은 의도였어요.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고 이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어요. 민우야.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선행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조용히 한 이유는 우리를 도움받는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 근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어. 아이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민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좋은 의도였지만 할아버지들의 진짜 의도를 무시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글을 내릴게요. 지금 당장. 이미 늦었어. 100만 명이 넘게 봤다며. 이제 내려도 소문은 계속 퍼질 거야. 민우는 머리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철수는 손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손자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알리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 민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야. 다만 실망했어. 내가 할아버지 부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 말이 민우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실망했다는 말이 더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민우는 다른 청년들을 모았다. 그리고 사실을 고백했다. 자신이 올린 글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곤란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할아버지들은 비밀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멋대로 세상에 알렸어요. 최준혁이 자책했다. 내가 동의했잖아. 나도 책임이 있어. 우리 모두 책임이 있어요. 이수진이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글은 이미 퍼졌고 민우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들한테 직접 사과드려야 해요. 우리 5명 모두. 그런데 받아주실까요? 오지혜의 걱정에 정우성이 대답했다.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청년들은 다음 주 수요일 할아버지들의 회의에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좋은 의도였지만 할아버지들의 뜻을 존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으니까. 그 사이 동네 소문은 계속 퍼졌다. 슈퍼에서도, 시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노인정 할아버지들 이야기가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장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다. 장미중학교 교무실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불렀다. 태양아, 너 급식비 누가 내줬는지 아니? 네, 장학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내주신 거래.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더라. 김태양 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들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태양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급식비 할아버지들이 내주셨대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도 울먹였다. 태양아,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구나. 우리가 나중에 꼭 갚아야 해. 할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청년들의 선이었지만 결과는 할아버지들의 바람과 정반대였다. 강산마을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였다. 수요일 오후 2시. 노인정 지하 창고 앞에 5 청년이 서 있었다. 박민우, 최준혁, 이수진, 정우성, 오지혜.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죄송함이 역력했다. 민우가 먼저 노크를 했다. 할아버지들, 저희예요. 안에서 김동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거라. 문을 열고 들어간 청년들은 둥글게 앉아있는 8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할아버지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쩌면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청년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민우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철수가 손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동진이 조용히 물었다. 너희들이 인터넷에 올린 거였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할아버지들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를,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양이라는 학생이 알게 됐대요. 자기를 도와준 게 할아버지들이라는 걸. 그 아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었다. 정만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글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들의 20년 노력이 준혁이 말을 잊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청년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의 경솔함이, 자신들의 오만함이 할아버지들의 소중한 것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김동진이었다. 고개를 들어라. 청년들이 고개를 들자 김동진의 얼굴에는 의외로 환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너희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해서 한 일이라는 거 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민우가 말하려 하자 박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지. 그건 사실이야. 오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2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어. 첫째,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둘째,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 한다. 셋째, 자랑하지 않는다. 서기범이 덧붙였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아니? 가족한테도 안 말하고, 친구한테도 숨기고, 심지어 우리끼리도 집 밖에서는 이 이야기 안 했어. 청년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이학선이 말을 이었다. 근데 너희들 덕분에 이제 온 동네가 알게 됐어. 우리가 도운 아이들도 알게 됐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성이 흐느꼈다. 그때 한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들이 한태수를 쳐다봤다. 태수가 빙그레 웃었다. 나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가요? 윤병우가 놀라서 물었다. 태수가 설명했다.
우리가 비밀로 한 이유는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하려는 거였잖아. 근데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아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동진이 물었다. 태수가 계속 말했다. 아이들이 도움받았다는 걸 알면 나중에 자기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받은 걸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지. 그 말에 할아버지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도움받았고 그래서 지금 돕고 있잖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오영철이 청년들을 보며 물었다. 그래서 너희들 익명으로 50만 원 보낸 게 너희들이었구나. 청년들이 놀라서 할아버지들을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을까? 서기범이 웃었다. 우리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 따라다닌 것도 알았고 회의 내용 엿들은 것도 알았어. 그런데 왜? 준혁이 당황해서 물었다. 박철수가 대답했다. 왜 모른 척 했냐고? 너희들 마음이 이뻐서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이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김동진이 빙그레 웃었다. 용서는 무슨,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아니, 잘못이긴 한데, 동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너희들 덕분에 좋은 일도 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됐잖아.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 시작했다며?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산, 대전, 광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동네에서도 하겠다고. 그것 봐.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 할아버지들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의자를 내어주며 함께 앉자고 했다. 이제 청년들도 이 모임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김동진이 청년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모은 50만 원. 고맙긴 한데 너희들 형편의 무리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다 아르바이트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은 낼 수 있어요. 수진의 대답에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가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도 정식 회원이다. 매주 수요일 회의에 참석하거라. 정말요? 청년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다. 할아버지들과 함께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만식이 엄숙하게 말했다. 첫째, 우리 원칙을 지켜라.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 해라. 네. 둘째, 학업이나 일에 지장 주지 마라. 선행은 자기 인생 망치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셋째, 절대 무리하지 마라. 내 능력 안에서만 해라.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김동진이 장부를 펼쳤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원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의에 참여했다.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든 과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할아버지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철수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우야, 화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심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경솔했어요. 그래도 너희들 마음은 고마웠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줘서 민우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다른 청년들도 각자의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오해와 갈등을 넘어선 진심의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정 비밀 모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원칙은 계속 이어졌다. 조용히,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함께 강산마을의 수요일 오후는 이제 더욱 특별해졌다. 8 할아버지와 5 청년이 함께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니까. 8 할아버지와 5 청년의 연합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하 창고에는 13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이날 회의에서 김동진이 특별한 안건을 꺼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도운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이학선이 물었다. 동진이 편지 몇 통을 꺼내 보였다. 감사 편지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할아버지들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들과 청년들이 편지를 돌려 읽었다. 첫 번째 편지는 대학생이 된 한 청년이 쓴 것이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글을 보고 노인정 할아버지들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도움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던 박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번째 편지는 중학생이 쓴 것이었다. 할아버지들, 저 김태양입니다. 제가 급식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빚을 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된다고. 저도 커서 할아버지들처럼 착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던 정만식이 눈물을 훔쳤다. 오영철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녀석들,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한태수가 반박했다. 이 정도 부담은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받은 걸 기억하고 나중에 전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닙니까? 김동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아버지들, 제 생각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다니? 서기범이 놀라서 물었다. 민우가 설명했다. 할아버지들이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직접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도 부담이 아니라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20년간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비밀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아이들도 알게 되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수진이 거들었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더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될 거예요. 김동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일주일 후 노인정 대강당에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8 할아버지와 5 청년, 그리고 20년간 도움을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다. 총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김동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2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동진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20년 전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8명 모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배고팠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밥을 나눠줬고, 누군가 학비를 대줬고, 누군가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박철수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갚을까? 돈을 벌어서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 갚을까?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학선이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어려운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고.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라고. 정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게 20년을 해왔습니다. 우리 용돈을 모아서, 우리 병원비를 아껴서, 우리 간식을 줄여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할아버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할아버지들 덕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울먹이자 다른 부모들도 눈물을 흘렸다. 고등학생 한 명이 일어나 말했다. 할아버지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들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요. 김동진이 빙그레 웃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우리한테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갚는 겁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다. 20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우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청년들도 그 옆에 섰다. 준혁이 말했다. 우리도 20년 후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들처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비밀 모임을 만들까요? 청년 비밀 모임? 비밀은 아니지만 우성이 웃었다. 조용히 하는 거지. 할아버지들처럼. 5 청년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할아버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선행을 하겠다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랑으로. 그날 저녁 강산마을 노인정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8 할아버지와 5 청년이 여전히 지하 창고에 모여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밀 모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김동진이 새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맨 위에 썼다. 새로운 시작. 할아버지 8명, 청년 5명, 함께하는 기적. 강산마을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이 먼저 기사를 냈고 곧이어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20년간 비밀리에 청소년 도운 노인정 할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는 수요일 친구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모임이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익명의 천사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책과 학용품을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그들도 강산마을 할아버지들처럼 익명으로 활동했다. 광주의 한 기업은 조용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역시 수혜자에게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노인정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부산에서 온 경로당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의 리더인 박순자 할머니가 김동진을 만나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 저희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듣고 저희도 시작했습니다. 동진이 반갑게 맞았다. 그러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희는 독거노인들 반찬 만들어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반찬 만들고 돌아가면서 배달해요. 대단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순자가 활짝 웃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이런 방문이 이어졌다. 대전 대학생들, 광주 직장인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모두 강산마을 할아버지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용기를 얻어 돌아갔다. 한편 박민우의 SNS에는 전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다. 덕분에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어요. 할머니께서 이 글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뭔가 하시겠대요. 저희 회사에서 익명 기부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이 반응들을 할아버지들에게 보여드렸다. 김동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네. 박철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우야, 내가 인터넷에 올린 게 잘못이 아니었나 봐. 오히려 잘한 거였어. 할아버지. 민우는 뭉클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노인정을 방문했다. 그는 할아버지들과 청년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감사를 표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자발적 선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진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지원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부 지원을 받으면 의무가 되고 규칙이 생기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런 자발적 모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게. 그렇게 조용한 나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전국의 비슷한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상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강산마을 모임은 그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하 창고에 모여 회의를 했다. 유명해졌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방송 출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실천이었다. 우리가 텔레비전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돕는 게 낫지. 김동진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겸손하게, 사랑으로 일했다. 어느 날 저녁, 박철수와 민우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강산마을 공원을 걷는데 한 중학생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작년에 교복비 지원받은 김태양입니다. 아, 태양이. 많이 컸구나. 태양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철수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제 저도 다른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태양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어른이 될 거예요.
태양이가 인사하고 떠난 후 철수는 민우에게 봉투를 보여줬다. 민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거야.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들의 20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들이 도운 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요일 회의에서 박철수는 태양이가 준 10만 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운 학생이 자기가 번 돈을 기부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환호했다. 김동진이 그 돈을 장부에 기록하며 말했다. 이 돈은 특별히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첫 기부라고.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와서 함께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 달부터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하나둘 기부를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10,000원, 20,000원. 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사랑이 순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산마을의 온기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다.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작은 노인정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기적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2026년 겨울, 강산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노인정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할아버지들은 눈을 치우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하 창고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8 할아버지, 5 청년, 그리고 과거에 도움받았던 학생들 10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총 23명의 조용한 천사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었다. 김동진이 이제는 85세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매주 수요일만큼은 빠지지 않았다. 그에게 이 시간은 삶의 이유였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다. 자, 이번 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옆에 앉은 박민우가 장부를 펼쳤다. 민우는 이제 30이 되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수요일만큼은 시간을 냈다. 이번 주 모금액은 230만 원입니다. 민우의 보고에 모두가 놀랐다. 230만 원. 20년 전 할아버지들끼리만 모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다들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청년 중 한 명인 과거의 김태양, 지금은 대학생이 된 태양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는 각자 능력껏 내는 거예요. 누구도 무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다. 학생들은 10,000원에서 5만 원, 직장인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냈다.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담 없이. 그럼 이번 주 지원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만식이 목록을 읽었다. 이제는 단순히 급식비나 교복비만이 아니었다. 컴퓨터가 필요한 학생, 안경이 필요한 학생, 겨울 외투가 필요한 학생, 심지어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한 학생까지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총 15명입니다. 필요한 금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모두 지원합시다. 김동진의 결정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한 주에 15명, 한 달이면 60명, 1년이면 700명이 넘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규모였다. 회의가 끝난 후 할아버지들과 청년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학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23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8명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영철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한태수가 덧붙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최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저희가 계속할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못하시게 되어도 저희가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늙으면 또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거예요. 이수진이 덧붙였다. 할아버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김동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가 동진을 바라봤다. 동진이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민우가 대답했다. 동진이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23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네.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 한다. 준혁이 대답했다.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없어도 이 원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청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늙은이가 행복했습니다. 다음 해 봄, 김동진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86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가 도운 학생들, 그 학생들의 가족, 전국의 조용한 나눔 모임 회원들, 그리고 강산마을 주민들. 민우가 조사를 읽었다. 김동진 할아버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사랑의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남은 7 할아버지와 청년들은 노인정 지하 창고에 모였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회의를 열었다. 김동진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동진 형님을 추모하며 이번 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김동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돌고 돈다.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또 받는다. 이것이 인생이다. 모두가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했다. 슬프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로부터 3년 후 박철수도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해에는 이학선이, 그 다음 해에는 정만식이 떠났다. 8 할아버지 중 4명이 하늘나라로 갔다. 하지만 모임은 계속되었다. 이제 모임의 중심은 청년들이 되었다.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 박민우는 40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수요일 모임에 참석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가 다니시던 곳이야? 10살 아들이 물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증조할아버지께서 23년 동안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단다. 나도 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크면 너도 이 일을 이어받는 거야. 아들이 신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할아버지들이 시작한 일이 이제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다. 2046년 어느 수요일 오후 강산마을 노인정 지하 창고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였다. 8 할아버지는 모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이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했다. 청년, 중년, 노년, 3대가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박민우는 이제 60이 되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매주 수요일에는 빠지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30이 되어 모임의 총무를 맡았다. 그리고 손자는 10살이 되어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증손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그 옆에는 김동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박철수, 이학선, 정만식, 오영철, 서기범, 한태수, 윤병우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이 모임은 43년 전 8분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도운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했다. 여전히 조용하게, 여전히 겸손하게, 여전히 사랑으로. 이번 주 모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총무의 보고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43년 전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일주일에 500만 원을 모으는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가 되었다. 지원 대상은 50명입니다. 한 주에 50명, 1년이면 2,5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전국에 퍼진 비슷한 모임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우는 증손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증손자가 물었다. 증조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 우리가 하는 일 보고 계세요. 물론이지. 그래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증손자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증조할아버지, 나도 열심히 할게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게요. 민우는 증손자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들의 정신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그날 밤, 강산마을 노인정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비록 8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들이 시작한 사랑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따뜻한 수요일. 조용하지만 위대한, 작지만 아름다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아는 기적. 강산마을 노인정의 수요일은 오늘도 계속된다.